핸드폰 액정에 보호 필름 붙여보셨죠? 꽤 어렵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 들뜨는 곳이 없이 붙인다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뒤 습한 욕실에 문을 닫아놓고 밀교에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폰과 보호필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낑낑대는데 고데기 붙이고 나서 뒤늦게 들어간 먼지를 발견하면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먼지를 빼내는 대목이에요. 어렵습니다. 빼다가 자꾸 망칩니다. 산다는 것도 보호 필름을 붙이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먼지가 들어간 걸 먼지가 들어간 그대로 내버려 두기가 어렵죠.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다 저놈 때문이 아닐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돌이켜보려는데 그러다 결국 아예 복구할 수 없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는 합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깨닫습니다. 벌어진 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관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이미 끝난 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지가 들어간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보호 필름을 새로 붙이다가 망쳐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6월 9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멜로디로 많이 알려진 노래기도 하고 좋죠. 문자 좀 보겠습니다. 이형태님, 보호 필름 붙이는 일은 신생아 아기 돌보는 것만큼 힘들고 섬세한 게 아닐까요? 필름은 전문가에 맡깁시다. 인생에 비교했는데 그러면 인생을 지금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인생을 어떻게 맡겨? 내가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정재영님,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덥네요. 웅디 수박 많이 드시고 파이팅.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길에 꼭 수박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통으로 들고 들어가기가 좀 그런가? 혼자 살다 보니 괜히 피해의식만 들어가지고요.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신진희님, 첫 방문입니다. 딸이 눈이 아프대서 안과 갔다가 이제 출근해요. 늦게 출근하니까 이렇게 라디오도 듣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다시 듣기로도 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지훈 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훈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과학 이야기 나누는 날입니다. 사이언스 쇼. 자,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호 대표, 천문학자 이명환 박사님과 함께하겠는데요. 오늘은 지구를 언제나 위협하고 있는 스크린 속에서는 늘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소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현호진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추진했던 업무가 있는데요. 다들 그건 안 될 거라면서 팀장님조차 이 업무 추진 안 돼도 나는 모른다. 팀한테 피해 주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업무 추진 건의서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자기가 일을 추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린 같은 팀이잖아. 같이 가야지 하시는데, 팀장님, 그럼 왜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 업무 성과 가로채시는 건 아니죠? 너무 속상하네요. 웅디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도둑놈.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뭐 대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만납니다. 어쨌든 이제 성과주의 사회다 보니까 있는 성과 없는 성과 끌어다 모으다 보면은 다른 사람 성과까지 욕심을 내게 되는데 어찌됐든 팀이고 또 이거를 주변 사람도 함께 봤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이 가져간 만큼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겉으로 티내지 마시고요. 예, 티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김도영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 회사 도착하기 2정거장 전에 내려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버스를 타자마자 전 여자친구와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순간 저는 놀라서 후다닥 버스에서 내렸고 택시 타고 출근했습니다. 아직도 놀라는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요. 옹디, 전 왜 자꾸 그녀가 생각나는 걸까요? 아직 미련이 남아있나 봐요. 그 미련이 없어도 놀라지 않을까요? 난 놀랄 것 같은데. 뭔가 버스를 타다가 김정은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미련은 갖지 마세요. 예. 미련이 왜 말이 미련이겠습니까? 예.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아마 똑같은 발음으로 미련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3님, 저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수다 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엄마랑 형이 제발 부르지 말래요. 옹디는 제 편 좀 불러서 들어주세요. 부르지 마. 아니구나. 불러. 죄송합니다. 요 앞에 부르지 말래요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부르지 말라고 해버렸네요. 예, 부르십시오. 그럼 엄마랑 형이 놀리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예. 걱정 마시고 시원하게 부르십시오. 전시전 지표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화요일 사이언스쇼. 오늘은 천문학자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사이언스쇼 코너지 기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뭔가 네. 지지난주보다 더 타신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뜨거워서 정말 벌써? 정말 한여름 같아요. 낮에 이렇게 걸어다니면. 오늘은 또 특히 제일 덥다고 하네요. 또 마스크 쓰고 다니기 꽤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무슨 실제 실측한 자료가 나왔던데 마스크를 쓰니까 87%가 떨어지더라고요. 감염 확률이. 네, 저희도 사실은 저희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조사 결과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하고 이제 거리두기하고 몇 가지를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표님께서 화요일마다 과학계의 최신 뉴스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는 걸로 스스로 건의하셨습니다. 매주 나오는데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참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살다 바쁘다 보면은 막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다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놓치는 게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지난 5월 30일 얘기지만 미국에서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사기업이 그것도 그 얘기인데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사기업으로서는 유인 우주선은 처음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의 나사하고 그 러시아하고 로스코스모스라는 러시아의 조직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가항천국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네 번째로 인간을 우주에 보낸 조직이 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인데 그 점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무게중심이 넘어가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이제 있는 거죠. 일단은 옛날에는 뭐 세금을 정말 박아놓는 그런 좀 전시 체제 같은 식으로 이런 걸 했다면 이제는 이제 사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 우주선 자체가 그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일단은 맞아요. 예, 혹시 그 뉴스 봤어요. 내부 사진을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내부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옛날에 아폴로 이런 거 보시면 예. 뭐 스페이스 셔틀도 안에 이제 스위치 천지라 저걸 뭐 어떻게 조종을 하고 다니나 저걸로 뭐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다 뭐 이런 예. 느낌이 확 드는.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는 그런 그 공상과학 영화들 볼 때 혹은 뭐 이제 이 뭐 달 착륙이나 뭐 이런 이제 기록 필름들 볼 때 그런 우주선에 스위치들 많은 거 보면은 저 중에 대다수는 아마 그냥 더미일 것이다. 눌리지 않는 것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위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혹은 당신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를 뭐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박아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실제로 쓰는 거는 좀 그 다 쓰지 않겠죠. 설마 아니까 그러면 인간이 다 외울 수도 없고. 차랑 비슷하겠죠. 우리도 사실 차도 예. 그렇죠. 예. 어떤 건 뭔지 모르기도 하고. 아우 정말 이 저기 예, 방금 사진으로 띄워줬었는데 네네. 다시 봐도 참 미래입니다 미래. 예, 의자 같은 것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에 뭐 흑백으로 돼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옷도 달라졌어요. 옷도 달라졌죠. 그렇죠. 그 디자이너를 이제 고용해서 마블의 네, 디자이너를 하니까. 고용해가지고 네,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분이 다 하시진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그것도 얇아지고 예. 가벼워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옷 같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어떤 걸 주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성향하고 또 연결돼서 이 사람 뭐 화성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좀 우리가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유인 우주 탐사의 꿈을 좀 열정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좀 흥분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영상이라는 걸 보시면 또 그런 걸 잘 느끼게 편집을 해놨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1972년 이후에 인간이 달을 간 적이 없거든요. 48년 전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재가동돼서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늙어서는 우리는 늙어서 힘들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팔팔한 다음 세대들 이런 친구들은 어쩌면 진짜로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심스럽지만 해보게 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우주 여행을 할 즈음에 네. 앨런 머스크는 살아 있을까요? 영생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커즈웨일처럼 예. 그런 꿈을 꾸고 있겠죠. 그래서 예. 화성 가는 것도 사실 뭐 그런 목표일 테고 네. 자기 멋대로 제국을 건설하고 싶겠죠. 의식을 좀 다른 몸으로 뭐 이동을 시킨다든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그래서 것 사실 같은데. 뭐 뇌 연구 쪽에도 지금 예. 그 자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보면 뭐 그런 욕심이 있겠죠. 되게 좀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추진력이. 참 굉장히 미국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퍼드리는 퀴즈,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 스페이스X의 CEO는 누구일까요? 자, 테슬라 모터스의 CEO기도 하죠. 자, 이 CEO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페이스X에 뛰어든 것은 누군가 나서서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앨런 머스크, 2번 빌 게이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표님께서 박사님께서는 방금 이제 이 문제의 주인공인 이 CE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늘 그렇듯이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잖아요. 아, 새로운 권력의 그러니까 탄생이다.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근대 국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다국적 기업이 훨씬 강하고 심지어는 뭐 구글 본사에다 덴마크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대사관을 파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뿐 아니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이제 그 아마존의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조금 약간 그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고전적인 권력이 무너지고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또 희망도 있고 그래서
뭐 어느 편을 서야 되지?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진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선뜻 그냥 얘기하기는. 네. 정치 권력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견제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분투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자본의 이 독주 같은 경우는 견제가 힘들잖아요. 지금 소위 그 특히 우주로 가면 소셜 네트워크 거대한 이런 뭐 페이스북 같은 조직도 지금 회원이 뭐 30억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뭐 가상현실이 도입이 되고 점점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또 권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밖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소위 이제 근대적 가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하고 그 내부의 권력은 어떤 식의 연관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참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뭐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예. 자기의 그 도시를 건설했으면 도시를 건설한다. 뭐 화성 자치권부터 주장하겠죠. 아, 화성 자치권 일단 단어 자체는 굉장히 멋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면 사실 화성을 그냥 먹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성을 넘겨도 되는 것인가?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실 그런 문제도 금방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안 넘긴다면 무슨 근거로 안 넘길 그치. 것인가 그런 것들. 막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백투더퓨처 그 2편에 나오는 네. 그 이제 악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악역을 갖다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닮았다. 말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악역이 뭐 대통령 비슷한 위치까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막 비교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왠지 만약에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우리 주인공이 화성까지 가서 그걸 건설을 하면은 뭔가 이 토탈 리콜 같은 네. 토탈리커로 되게 비슷한 그림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뭐 권력을 선출하거나 권력을 하는 것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권력 구조와 권력 선출 방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혼란스럽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행성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 2부에서 듣기로 하고요. 저니의 Remember Me. 아, 이거 아마겟돈 OST에 있던 곡입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제우쇼 오늘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 천문학자 이명환 박사 모시고 소행성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지난 시간에 소행성의 정의에 관한 얘기는 간단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행성이 정말로 실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있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은 충돌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간 그렇죠. 인류 역사는 뭐 10,000년밖에 안 되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지만 아주 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대표적인 게 6,600만 년 전에 공룡 멸망한 상황. 그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아마 소행성이 가장 큰 포인트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정리가 많이 된 상태고요. 실제로 그 멕시코 쪽의 유카탄 반도를 보면 거기에 지금 지름 100km짜리 충돌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바다랑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떨어진 거야? 지름 한 10km 정도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에서 15km. 그런데다가 그 떨어지는 각도가 딱 그냥 멸종시키기 좋은 60도인가 각도로 속도도 적합하게 떨어진 거죠. 옛날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누가 굴렸는지 몰라도 아주 제대로 스피를 먹였군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뭐 공룡들이 새를 제외하고 공룡들하고 지상생물들하고 바다생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긴 나는 거죠. 흔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규모는. 그 다음에는 이제 1908년에 소위 퉁구스카 대폭발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흥미거리인데 이게 뭔가가 떨어져서 아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무슨 그렇습니다. UFO라든가 뭐 반물질이니 블랙홀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행성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때가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은 뭐 450km 떨어진 곳에서 열차가 전복될 정도로 서울 부산 거리거든요.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검은 구름이 관측이 됐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15km 밖에서 방목되던 1,500마리 술록이 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늦게 왔으면 예를 들어서 서유럽 쪽으로 모스크바나 혹은 서유럽 쪽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랬으면 그쪽이 이제 완전 정말 초토화되는 괴멸되는 거지. 상황이었는데 아주 운 좋게 시베리아의 숲속으로 떨어진 숲속으로 떨어져서 예, 이건 이제 100년 정도 된 얘기니까 이런 식의 일들은 사실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 UFO라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들었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 정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물질이었다. 네. 우주에가 알 수 없는 그러면은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예. 얘는 또 좀 특이한 게 그 크레이터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예. 약간 공중 폭발을 그렇죠. 했어요. 예, 예, 좀 예, 푸석푸석했나요? 그러니까 조금 덜했죠. 만약에 그게 진짜 딱딱한 게 떨어졌으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겠죠. 3632님 이 방송을 저희 아이가 들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다시 듣기 가능한가요? 애가 우주 덕후예요.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이거 뭐야? 1345님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만화 둘리를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소행성 발견하는 회차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이 발견했다고 하던데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그러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 예, 예. 근데 그냥 탄소 화합물이에요. 하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소의 이제 어떤 결정 구조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력과 밀도 조건이 갖춰지면 예.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별들이 실제로 관측해 보면 있어요. 예, 그래서 발견됐다고 나가는구나.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고 정말로. 가면은 뭐 별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건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탄소 결정체가 있는 거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도 우리는 물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철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빛처럼 떨어지는 그런 행성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유, 알겠습니다. 얼마 전 2013년이네요. 정말 이때도 러시아에서 유성우 사건이 있었다고. 네, 맞아요. 오. 그게 사실 1908년 거는 예. 그 당시가 러시아가 되게 복잡할 때잖아요. 막 예. 그 그렇죠. 제정 러시아 혁명이 있고 예. 막 이래가지고 예. 조사를 제대로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첼리아빈스키 그에 떨어진 거는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네. 2013년이고 떨어졌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떨어졌는데 수천 명이 어쨌든 피해를 입고 집도 부서지고 이래서 촬영된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큰 게 떨어진 것들은 최근에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이게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조금 사실 무서운 부분인데 이 우리가 많이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얼마 전에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거는 이제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 지름 몇십 맞아요. 미터 이런 거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예. 터진 후에나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좀 듣자마자 머리에 퍼뜩 드는 생각이 올 때까지 오는 걸 몰랐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많은 과학자들이 세금을 탔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구 근처에 소행성들이 예. 몰려 있는 거 있는데 예. 모니터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 강국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큰 거일수록 모니터링하기 쉽잖아요. 잘 보이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 작은 애들 뭐 지금 요번 것도 한 15m, 20m짜리인데 그런 것들은 가까이 와야 잘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큰 애인데 태양 근처에 이렇게 각도상 예. 잘 안 보이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큰 애라도 다가오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뿐 아니라 이제 우주 공간에도 우주망원경 띄워서 예. 그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강정희님 인간의 기술로 소행성 폭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참,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를 피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행성으로부터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우리 영화 기억나실 텐데 예. 그러니까 1998년에 둘 다 나왔습니다. 아마겟돈하고 딥 임팩트라고. 예. 걸출합니다. 그 아마겟돈은 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보셨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핵폭탄으로 소행성을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뭐 쪼개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피해를 줄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아마겟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행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지름이 1,200km였어요.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200km. 예, 그러니까 뭐 소행성이라는 이름도 좀 아까울 정도로 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핵폭탄을 겨우 200m 지하에다 심어서 이걸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시에도 이제 크게 욕을 먹었던 근데 이렇게 큰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작은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폭파시키는 것도 폭파시키는 건데 지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우회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파시키는 게 예. 폭파시키면 그냥 작아지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작아지니까 얘네들이 지구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덩어리가 작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훨씬 더 잘 떨어지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는 크기뿐 아니라 떨어지는 각도, 속도 이런 것에 치명적이거든요. 아, 크레모아 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팍 떨어지면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핵폭탄을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제 뒤로 놓고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핵폭탄으로 소행성을 폭파시키는 건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들인데 예. 뭐 소행성 지금 1200m 얘기했지만 제일 큰 소행성이 한 500m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구에 충돌해서 멸종시켰던 6,600만 년이 그것도 뭐 한 2km, 10km? 그리고 이제 보통 떨어지는 게 몇십 미터, 몇백 미터니까 차라리 로켓을 몇 대 쏴서 그물을 가져가서 끌어버리자. 쌍끌이 뭐 이런 거 그물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어버리자.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있는 게 속도를 맞추면 되거든요. 속도를 맞춰가지고 그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를 팍 막을 수는 없지만 로켓이 가서 속도를 맞춰가지고 상대 속도가 0이 된 상태에서 그물을 씌워가지고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지구하고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행성이 날아가는 속도랑 똑같이 하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 날아가 가지고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에 착륙도 해봤고 그러자면 똑같이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들은 좀 있으니까 속도를 똑같이 맞추면은 어쨌든 0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상황에서 뭐 그물을 또 얘는 작은 천체니까 약간만 궤도를 변경시켜도 원래 궤도에서 그렇죠. 벗어나거든요. 그럼 어쨌든 과학적인 가능성은 핵폭탄보다는 훨씬 높은 거네요. 그렇죠. 안전성 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로켓을 쏘는데 그 굉장히 큰 탱크를 가져가서 거기다 하얀색 탱크요? 그 페인트를 가져가요. 그래서 얘를 칠하는 거예요. 소행성을. 소행성을 하얀색으로 칠한다고요? 네. 뭐 보통 검은틱틱하잖아요. 저러면 비껴간다는 건데 태양광에 의외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깐 하얀색으로 칠하면은 달라지는 게 태양광- 있죠. 그죠? 네. 까만색이랑 하얀색 차이가 있잖아요. 예. 태양광을 반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반사율이 그 달라지죠. 광합이라는 걸로 조금씩 비껴가지고 결국은 지구를 피해갈 수 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한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실제로 그것뿐 상받았죠, 아니라 이거는. 우주 돛대라 그래서 그 실험도 여러 번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계속 빛이 나오는데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투과하지 않고 밀고 뒤로 밀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밀리는 게 까만색이랑 하얀색이 반사율이 틀리잖아요. 근데 태양에서부터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지구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해야겠는데요? 그럴수록 좋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멀면 멀수록 조금만 바꿔도 빗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벌써 이거 나온 지도 뭐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뭐 한국에서 공부하러 간 미국 한국분이 한국분 정말 박사가 학생이었나 뭐 그랬죠. 그 사람이 아이디어 낸 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이거를 기억난다. 좋다고 해야 할지 소행성을 하얀색으로 칠하자는 걸로 유명해지신 분이라니. 근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기발한 아이디어고 실제로 우주 여행을 하는데도 이 방법을 지금 쓰려고. 그래서 라이트 세일이라는 거로 작년에도 미국 그 아나폴리스에서도 실험 발사하고 그랬어요. 역시 우주는 이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착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착륙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작은 로켓을 수십 대를 발사하는 거예요. 수십 대. 그 다트 던지듯이 꽂는 거예요. 소행성에다가.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만 연료를 분사하면 이게 돌지 않아요. 그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그 리투신의 유랑지구. 뭐 이를테면.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핵무기 그럴 거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궤도를 변경시키자. 그게 이제 지금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 거라면은 지구에도 혹시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만큼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로켓 장치를 지구의 표면에 여러 개를 박으면은 지구 궤도를 바꿀 수 있나요? 원리상으로 바꿀 수 있죠. 우와, 정말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자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투입하는 연료랑 아마 지구 다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와, 대단한데? 유랑지구 아이디어가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 이명현 박사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저 로켓에서 거대한 로켓들을 만들려면 지구의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꽤나 파괴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이미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 분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해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멀리까지 나갔다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로켓을 만들지 말고 로켓을 만들어 해성에다 박아버리자. 그럼 사는 사람도 그냥 자연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해성은 찌그러진 궤돌도기 때문에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할 때 해성에다가 그런 로켓 엔진 박아가지고 다니자. 이 얘기를 예전부터 주장하셨고요. 칼 세이건과 앤드류 아인스는 해성이라는 책에 뒷부분에 그 얘기가 되게 심각하게 나와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일종의 히치하이킹 같은. 맞아요. 네. 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 이야기. 자, 여러분 맞아요. 소행성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충돌하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로 우리가 위험한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행성 자원 회사라는 게 생겼어요. 행성 자원 회사. 네, 플라네타리 리소시스라는 거기에 투자하신 분이 뭐 구글의 슈미트 회장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백금이라든가 뭐 금운동 이런 거를 그냥 소행성에 가서 캐오자. 지구에서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한 다이아몬드 행성 같은 것도 뭐 그런 거 가서 패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지금 2015년부터 쏘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에는 뭐 금이 많고 저기는 이제 백금 이거 리스팅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바로 갖고 오면 무역 전쟁이 나겠죠. 그렇죠. 백금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중국이랑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우주 주유소를 만들어서 소행성 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소행성을 잡아다가 여기서 만든 튜브에다 쏙 넣은 다음에 닫고 태양열로 가열해가지고 물만 쏙 빼고 버리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어제 밤에 하는 게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홈페이지가 좀 이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정말요? 물,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우주 주유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우주 탐사를 하기 힘들잖아요. 작은 나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면 연료 공급을 받으니까 더 싼 돈으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7, 8나라 정도 하는 게 한 20나라로 늘어나겠다는 거죠. 근데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종의 노략질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주 주유소를 해가지고 눈치도 보고 세월의 흐르기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최종 목적이 캐가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팔아도 되는가? 그리고 누구 건가? 그 우주 협약이 1967년에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한 국가가 상업적이거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 정부 마지막 그 미국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미국 그의 회사들의 그 천체들에서 캐온 어떤 그 물질들에 대한 상업적인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그거를 결의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미국에서요? 네. 자기네 회사들의 권익을 잠깐 이거 듣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데. 잠깐만 뭔가 인정이 되고 통과가 됐다니까 그게 인정이 되고 통과가 그러니까 됐어? 국가가 가서 하는 행위는 금지를 더 강화시키고 근데 미국에서 민간 그 회사들이 그 권리를 갖게 되는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되게 교묘한 그러니까요. 의견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줬다. 이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미묘한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이상한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 기술 선점의 문제예요. 맞아요. 미국이 로켓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시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빨리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아까 행성 자원회사에다가 룩셈부르크에서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22세기 먹거리는 소행성 채굴이다 이렇게 룩셈부르크는 선언을 하고 22세기 먹거리. 지금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민연금 증발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아시면 룩셈부르크는 RTL이라고 하는 방송 재벌 유럽에서 하는 그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잘 굴리는 나라 같아요. 이 나라는. 게다가 영토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사실 우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맞아요. 뭐 예. 자원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룩셈부르크는 바깥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그런 걸 인정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기업은 이제 다 사기업인데 네. 이들이 뭔가 뭐 이제 소유권 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룩셈부르크의 국민연금을 날려먹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이게 너무 좀 변동성이 크지 않나?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파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우주주유소 사업이라든가. 그냥 근데 그 사실은 룩셈부르크가 달려들면서 예. 이게 요원한 얘기잖아요. 한참 걸리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룩셈부르크에서 그걸 하니까 예. 그 담당 장관이 생겼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라든가 석탄 채굴 회사들이 다 그래 몰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주 개발 회사를 모이니까 예. 룩셈부르크가 지금 세계에서 고전적인 산업과 미래 산업의 집결지 메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안 가도 룩셈부르크 이미 먹고 살 거를 다 마련해 놓은 거야. 야. 되게 현명한 거죠. 사실. 이게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조급해지고 안타깝고 왜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다는 게 그 정말 엄청나게 부러운 거죠. 우리 소행성에 하얀색 칠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도 누리호 준비하고 있고 나로호도 쐈고 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쏘면 예. 우리가 한 7번째, 8번째 예, 일곱 번째. 거예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자체 발사체를 갖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음 세대에는 우리도 꽤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돌발 퀴즈 드렸었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 스페이스X의 CEO는 앨런 머스크. 정답. 1번 앨런 머스크. 야,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장난으로 빌 게이츠라고 하려다 말았어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 대중문화라는 게 이런 거 천문학 분야 특히 뭐 소행성 개발이나 이런 거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예. 그 아까 딥임팩트니 아마겟돈 같은 경우도 사실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예.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든 거였고 이게 또 영화가 성공하니까 대중들이 알게 돼가지고 의회에 영향을 미쳐서 또 예산이 나오는 실제로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20년째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네네. 그런 좀 선순환이 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알찬 역시나 뭐 화요일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이언스쇼 지금까지 이명환 박사님, 원종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지웅 씨 내일 이 맛에 산다 코너에서는요 스페셜 초대석이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주현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주현미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전상근의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